오늘 주식심화론의 주제 보시죠. 변동성 커지는 시장 원인과 주목할 포인트는? 메리츠증권 이희권 지점장입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 물가에 대한 피크아웃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안정감을 찾아가던 주식시장이었지만 다시 한번 중국 쪽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3연임이 겹치게 되면서 내부적인 어떤 반발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중국과 홍콩 항생지수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장에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 항생지수가 3.85% 급등하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2% 상승하는데 3시 이후에 중국 쪽에서 코로나 관련 그 브리핑이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먼저 네. 중국 그 제로 코로나 시위에 대한 노이즈 그리고 뉴스가 굉장히 주말 그리고 어제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어제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그 몇몇 영상 뉴스를 보면 그 시위대들의 과격함을 그 부분만 편집을 해서 굉장히 그 부분만 강조하면서 이런 그 시위가 더 확대된다라면 뭐 무력 시위를 넘어서 뭐 군사적인 변화까지 발생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시장의 하락을 마치 기다린다 같은 그런 자극적인 표현이 많았는데 저는 오늘 뭐 그 30분 전에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속보로 나온 것 같은데 중국 당국에서 3시에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중국 관련주들의 급등 그리고 중국 지수, 항생지수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러한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중국에 관련된 이슈는 일시적인 노이즈다. 시장의 변동성을 다소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꺾을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네. 뭐 중국의 그 당국의 그 대응 또한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그런 코로나 대응 브리핑 그리고 인민은행이 오늘이었죠.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780억 위안 이는 2주 만에 최대의 규모죠. 그러니까 지금 발생되고 있는 혹시나 이러한 시위가 물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전 세계가 하고 있고 중국 또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물가에 대한 부담을 조금 최대한 빠른 대응을 통해서 낮춰주는 결국 중요한 건 저는 시장에 여러 변수들이 많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줄기는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장 큰 중요한 줄기는 결국 물가와 금리, 즉 유동성. 실적과 경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적과 경기를 선행하는 것이 유동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유동성을 컨트롤하는 것이 금리라고 생각하고 이 금리의 배경이 되는 것이 지금 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노이즈들이 지금 뭐 변동성을 다소 키우고 있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우고 있지만 가장 핵심인 이 물가와 금리가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는 시장의 방향성은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2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이런 노이즈가 있지만 계속 느리지만 천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 지난번에 CPI 발표 이후에 피크아웃을 하고 점진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이슈 있지만 국채금리는 크게 튀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때문에 분명 뉴스를 봤을 때는 자극적인 뉴스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방향성을 바꿀 만한 이슈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 비중 또는 섹터 비중을 못 채웠더라면 어제와 이런 그 일시적인 뉴스, 물가와 금리를 건드리는 뉴스가 아니다라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부담이 되는 건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건 한 가지가 있죠. 이는 12월 FOMC인데요. 지금까지는 시장은 FOMC 전에 이 배드 뉴스 그러니까 월스트 케이스를 계속 반영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75bp 이런 자이언트 스텝을 반영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지면 시장이 반등하는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2월 FOMC는 좀 다르게 시장의 기대치가 50bp 인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75bp를 인상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 쇼크로 나올 수 있죠. 때문에 이 75bp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방향성을 바꿀 만한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올린 거지 이게 이번 12월 달뿐만 아니라 내년 연초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고강도의 금리 인상의 배경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저는 분명 물가와 금리가 가장 중요하고 12월 FOMC에서 75bp 인상이 프라이싱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만약 75bp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겠지만 그 줄기는 유지가 된다. 그리고 만약 50bp 인상을 한다. 분명 컨센서스 부합이죠. 컨센서스 부합이고 이미 프라이싱 된 상황이지만 저는 50bp를 인상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안드로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될 텐데 비농업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만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실업률, 고용률, 고용 측면에서 경기에 우호적으로 나오지만 않는 이상 컨센에 부합하거나 또는 컨센에 미달하는 이런 수치를 내보낸다면 더욱더 FOMC에서 75bp를 올릴 만한 경기적 체력이 안 되거든요.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만약 비농업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발표된다면 가장 저는 좋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안 좋게 발표되었는데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전형적인 배드뉴스 위주 굿뉴스 현상이죠. 배드뉴스 위주 굿뉴스 현상이 역실적 장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경기와 실적은 안 좋아지는데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다라는 컨센서스가 포함이 되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금리를 다시 낮추게 될 텐데 이 금리를 낮춘다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푼다는 거죠.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저는 역실적 장세에 이미 접어들었고 그리고 몇몇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에 있을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계속 저는 저가 매수, 하락 시 매수 관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건 CPI가 피크아웃 했다라는 것은 증시는 바닥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바닥은 CPI가 다시 고점을 치지 않는 이상 또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이 저점, 지수의 저점과 CPI의 고점은 뚫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수의 저점만 지켜진다면 언제든지 개별 종목 장세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공포를 타고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는 잡아놓고 개별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고 상한가가 나오고 신고가가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강세장 개별 종목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양대 지수가 1% 넘는 상승입니다. 3시 이후에 중국 쪽에서 코로나 관련 브리핑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표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오늘 남아있는 오후장 혹은 내일 오전장 초반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될 거고요. 미국장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재 이렇게 지수가 오르면서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고요. 또 그 지점장님이 전에 말씀해 주신 반도체 관련주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상한가 들어갔다가 탄력 좀 둔화됐습니다. 제주은행 같은 종목들도 급등세를 펼치고 있고요. 우선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 중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들과 또 중국 내부의 부동산 리스크를 봤을 때 올 겨울에 중국이 이런 경기나 방역에 대한 딜레마, 또 신용 위험, 정치적인 불안 이런 넘어야 될 산들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점장님은 이 중국 이슈를 노이즈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왜 노이즈라고 보신 걸까요? 코로나가 계속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물가를 건드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지금 중국의 물가 지표가 코로나 이후에 고점이 형성된 상황이고요. 네. 결국 이 물가도 기대했죠. 경기가 그리고 경제가 기대고 물가도 기대이거든요. 지금은 높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더 높을까 낮을까에 대한 기대인데 저의 생각 그리고 저희 하우스의 뷰 또한 이게 우리가 코로나를 풀었을 때도 겨울에 풀긴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봄이 왔을 때 풀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이 봄 4월 정도를 계속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럼 결국 이 제로 코로나도 영원하지 않은 변수인데 이게 미래의 기대, 물가에 대한 기대를 지금 물가가 반영하는 것이 과연 계속 고정되어 있을까? 저는 그게 분명 우리 심리적으로 많이 움직이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요. 때문에 뭐 심리는 굉장히 들쑥날쑥하는데 미국 국채 금리는 우두커니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때문에 저는 노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4% 아래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4% 아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금리 상황은 이제 내년에 5%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또 미국의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점점 힘이 빠지면서 더 치솟지 않고 내려서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이 지금 시장의 어떤 그 핵심적인 지표로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거듭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금리 같은 경우에 이 지난번에 자이언트 스텝 두 번째 했을 때 사실 그 공포와 우려가 굉장히 컸었고요. 지난달까지 4번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물가 지표가 7.7을 만일에 밑돌게 되고 그리고 50bp의 금리 인상이 나오고 하면 시장은 어떤 최선의 시나리오로서 산타랠리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만일에 7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산타랠리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75bp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최종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최종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75bp 분명 하루 이틀 짧은 기간 동안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연준이 이번에 75bp 했어. 또 할 거야. 그래서 최종금리가 더 올라갈 거야. 라는 뉘앙스만 아니면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경기는 유동성이 후행할 수밖에 없겠죠. 또는 유동성이 경기를 선행하겠죠. 항상 그런 그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이 우라가미 구미호가 얘기한 주식시장 4개론, 유동성, 실적, 역금융, 역실적 이건 비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일본의 쌀 시장에서부터 먼저 나온 개념이에요. 결국 돈의 가치가 싸지거나 돈의 가치가 비싸진다는 건데 저는 지금 이 시장에 하락했던 주요 원인 생각해 보시면 작년 말부터 시장이 이상하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죠. 네. 이게 주요 원인을 생각해 보시면 연준의 스탠스 변화였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괜찮다. 예. 이 정도 물가 괜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을 푸는 것을 계속 풀겠다. 하지만 6.5%였나요? 제 기억 6.5%라고 생각되는데 6.5%를 넘어서는 순간 연준이 제스처를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바뀌었죠. 결자 해지입니다. 다시 6.4%로 내려가거나 또는 내려가려는 모습만 보이면 네. 그동안 빠졌던 것만큼 저는 다시 그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동안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라는 것은 미리 매를 맞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았다는 건 금리를 올려놨다는 것이고 이만큼 금리를 올려놨다는 것은 내릴 수 있는 버퍼를 마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시장이 우호적이다 생각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수급적인 건데 맞을 때 맞는 사람과 벌 때 버는 사람은 경험상 동일하지 않더라고요. 맞는 사람은 맞고 버는 사람은 벌더라고요. 버는 사람은 안 맞는 경우도 많고 맞는 사람은 못 버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본시장에서. 왜냐하면 레버리지 때문에. 레버리지를 써서 계좌가 다 털려버리면 이게 갈 때 못 먹거든요. 그리고 경험을 뒤집어 보면 아니 오히려 시장은 이 레버리지를 털 때까지 뺀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미 지수의 그 바닥은 잡혀 있는데 지수의 바닥 이후에 신용잔고의 바닥은 한 번 더 신저가를 기록하고 올라왔어요. 이는 저는 수급 이런 패자와 향후 승자에 대한 수급의 다이버전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유동성의 일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바닥은 결국 레버리지의 흐름을 잘 봐야 바닥을 잘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벌 때 제대로 벌고 그리고 잃을 때 너무 많이 털리면 각각마다 그 어떤 성취와 실패가 이제 경험치로 쌓이게 되면서 이게 좀 심리적으로 장벽이 되거나 혹은 뭐 어떤 허들이 돼서 나를 지켜주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성취를 많이 늘리는 게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요. 자, 궁금한 것도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특히 메파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는 내후년까지 5에서 7%의 금리가 유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내년에는 뭐 인하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괜찮을까요? 저는 더 올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괜찮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선행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네. 이 물가 지표를 보고 움직여야 되니까. 예. 그리고 선행적으로 움직였다가 괜찮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그 돈을 쓰면서 물가가 치솟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곤란해질 수 있죠. 때문에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카드를 쓰는 것보다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이만큼 버퍼가 쌓여 있죠. 이 카드가 쌓여 있죠. 이 카드를 실제로 쓸 때보다 카드를 쓸 수 있어. 아니면 야 카드를 쓸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때 그때가 주가가 가장 좋죠.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실적은 안 좋고 경기는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몇몇 기업들이 뭐 부도난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지나고 보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때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를 때죠. 저는 큰 그 물가와 금리에 대한 줄기만 꺾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게 바닥이 어디든 것도 중요하지만 바닥을 한번 확인했다라는 건 이제 개별 종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 바닥을 한번 잡았다라면 바닥을 잡기 전에는 종목들이 호재가 나오더라도 셀온더 뉴스 현상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바닥을 한번 잡고 박스권에 갇혀 있기만 하더라도 이 전저점을 안 깨고 그 지수가 흐느적 하기만 하더라도 바닥을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호재에 대한 반영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지금은 바닥이 한번 확인된 상황이니까 과거와 같이 뭐 삼천단 제약 이런 뉴스 나왔으면 셀온더 뉴스 완전 음봉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밑꼬리를 달고 그 물량을 다 먹고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셀온더 뉴스보다는 이제 호재가 호재로서 반영하기 시작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예요, 금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를 꼭 집어서 뭐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CPI 피크 그리고 지수 저점만 확인했다는 것이면 우리는 충분히 이제 피킹으로 골라낼 수 있는 이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금은 용기를 내봐도 되는 그런 시장이 왔다라는 거죠. 네. 첫 번째 주제 진짜 마지막 질문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인데요. 반도체주 가운데서 종목 고르고 싶은데 못 고르겠다고 하세요. 레제비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반도체주 고르는 기준이나 아니면 종목을 꼽아주셔도 좋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형님이 움직여야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야겠죠. 저는 하이닉스 8만 원 초반대가 PBR 0.8배인가요? 그건 저는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가 만약 반도체 섹터가 이제 다른 자동차, 뭐 철강, 시크리컬,
바이오, 인터넷 이런 종목, 이런 섹터들보다 가장 1등이 되는 아웃퍼포머 하는 섹터가 되면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 아니에요. 내가 반도체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실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절대적이고 절반 이상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아웃퍼폼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보이면 이게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내가 시장 대비해서 안 가지고 있으면 내 펀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는데 그런 수요에 의해서 더 비중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내가 이만큼 채웠는데 또 내일 되면 또 채워야 되는 현상. 그것 때문에 이 그 반도체 시세 랠리가 많이 발생이 되죠.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오면 저는 종목의 문제보다는 반도체 비중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굳이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이제 당연히 IDM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저는 하이닉스가 8만 원, 8만 1,000원 이 PBR 0.8배 때면은 내년에 적자까지 반영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재에서는 원익 QNC, 장비에서는 원익 IPS, 유진테크, 호로스테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 8만 원에서 8만 1,000원은 내년에 적자까지 반영한 주가 수준이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종목 골라주셨습니다. 자, 결자 해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6% 중반 아래로까지 내려갔을 때, 연준이 경계하던 그 수준을 내려섰을 때 물가와의 전쟁이 일단락된다는 시그널로 보실 수가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또 중국의 이슈가 노이즈인 이유는 물가를 건드릴 것 같지 않다. 이 이슈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산시장 금리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줬고요. 역실적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련한 흐름 잘 타보시고요. 역실적 장세의 대표적인 특징은 또 우량주를 모아갈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까지 전략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메리츠그룹 포괄적 주식 교환 배경과 향후 전략은, 회사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나온 소식이고요. 이 소식으로 뭐 주가 상한가도 갔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메리츠 화재 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정했는데요. 이후에 어떤 움직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정말 대단한 회사 같아요. 제가 제가 입사할 때는 메리츠 증권이었다가 메리츠 종금증권으로 바뀌었다가 10년 후에 메리츠 증권으로 했는데, 저는 정말 메리츠 증권에 입사한 게 천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장님이 거부시더라고요. 네. 손에 꼽는 부자로 꼽히는 분이세요. 네. 이제 회장님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두고요. 여담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최근에 이 작년까지였죠. 정말 강세장인 가운데 네. 시가총액의 상승과 주가의 상승 중에서 시가총액의 상승이 우리나라가 더 빨랐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의 상승보다 주가의 상승이 더 빨랐어요. 무슨 차이죠? 무슨 말이냐면 네. 시가총액은 늘어나는데 주가가 안 늘어난다는 거죠. 뭐냐면 증자. 주식 수가 많다는 거네요. 증자를 했거나 시비를 발행했거나 네.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사를 따로 떼어내서 분할해서 신규 상장하면 계속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주식 수가,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주가는 덜 늘어나는 거죠. 이는 시가총액을 자본화시킨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시장의 상승을 주주들이 가져가기보다는 오너나 회사의 자본 이익으로 가져간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분할하게 되면 굉장히 지탄을 받게 되고, 사실 주식 분할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버크셔 해서웨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식을 소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시가총액을 줄이고 있어요. 줄이면서 오히려 이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시가총액을 키울 건가,
주가를 올릴 것인가? 이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몇몇 바이오 업체들, 지금 뭐 상장 폐지까지 얘기가 나오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정말 그 바이오 붐 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CB, BW, 유증 무분별하게 이 자본을 끌어들이고 또는 부채를 만들었는데 이를 줄 수 없는, 이를 갚을 수 없는 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무분별하게 늘려왔던 시가총액이 지금 그 주가의 악성 매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메리츠 그룹의 포괄적인 주식 교환 같은 경우에 이 주식 분할의 반대 개념입니다. 네. 주식 분할한다는 것은 기존의 한 개 회사가 두 개로 분할되면서 상장하게 되는 건데 그 기존의 주주들이 과실을 못 누리고 회사만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으로 봤을 때는 오버행이 생겨버린 겁니다. 우리 올해 1월 달에 분명 그 FMC의 영향도 있었지만 수급적으로 받아줄 수 없었던 큰 상황 중에 하나가 LG 엔솔이었거든요. 네. 12월 연말 그리고 1월 초 보통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끝나고 난 뒤 그리고 1월 초에는 연초 효과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신고가 종목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올해 작년 12월 양도세 이후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펀더멘탈적인 이슈, 수급적인 이슈. 이러한 상황 반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기존의 메리츠 지주, 메리츠 증권, 화재를 하나로 합쳐서 메리츠 금융지주로 갔습니다. 이는 사실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오너의 지분을 건드려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선택할 수 없는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오너의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로 합치게 됐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분명 더블 카운팅이 해소가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저는 펀더멘탈적으로 조금 더 향후에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네. 증권이 잘 될 때가 있고 화재가 잘 될 때가 있겠죠. 네. 근데 분명 같은 금융업이기 때문에 어쩔 땐 여기 돈이 필요하고 어쩔 때 여기 돈이 필요한데 이런 자본 간의 효율적인 분배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조달 비용의 문제거든요. 과거의 조달 비용이 2, 3%, 4%대였다가 지금 6% 몇 기업 같은 경우에는 8%, 1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또 조달 비용조차도 떨어뜨릴 수 있고 조달 비용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평가고 평가도 좋아지는 상태에다가 향후에 벌 이익도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때문에 시가총액 줄이고 그리고 EPS를 늘리는 상황은 저는 단순히 이게 뭐 상한가를 간 이후에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겠지만 저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분명 휘날레가 굉장히 화려하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주가의 화려한 휘날레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될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뭐 제 생각 플러스 제가 메리츠 증권의 지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공개된 뉴스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공개된 뉴스에서 이익의 50%를 예. 주주환원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단순 산수를 해보겠습니다. 증권이 올해 1조 정도 영업이익을 냈죠. 낼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0.8조, 0.9조. 화재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IFRS 17이 실행되면 화재 같은 경우에 1조 원이 넘어갈 거고요. 그럼 내년에 그냥 러프하게 증권과 화재가 합쳐서 2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낸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몇 천억 이런 건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영역이고요. 그냥 굉장히 러프하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2조 원 중에서 1조를 주주 환원에 쓴다라는 거죠. 절반이니까. 그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건 자사주를 매입 또는 소각 또는 배당 이 주주 환원이죠.
2조 벌었고 2조 중에 1조를 주주환원을 씁니다. 이 1조도 그냥 뭐 단순 나눠서 뭐 절반은 이 자사주 매입, 절반은 배당한다라고 하면 대략 5천억 정도를 배당 재원이겠죠. 그럼 배당 지금 주당 DPS가 약 4,500원 정도가 됩니다. 4,500원이면 주가가 45,000원이면 배당 수익률이 10%인 거예요. 네. 지금 45,000원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10%보다 더 이상 되는 거죠. 보통 배당 수익률이 5% 정도 되면 배당 펀드들이 담기 시작하죠. 배당 성향만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더 저는 의미를 두는 건 뭐냐면 소각이에요. 소각.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하고 있죠. 시가총액이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5천억은 배당했다라고 하고 5천억을 지금까지 지주랑 화재랑 증권이 했듯이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직접 저희 회사가 소각한 걸 봤어요. 직접 주식을 태워버리는 걸 봤어요. 네. 아, 정말로요? 아니요. 그 불을 지르지 않았지만 전산으로 태워버리는 네. 걸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이제 제가 하진 않았지만 이제 전해 들은 거죠. 근데 5천억도 이제 매년 그렇게 태워 나간다라면 네. 정말 유통주식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애플이 걷고 있는 길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안 한 해요. 기업들이 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왜 안 하는 걸까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바로 내가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회사가 자사주를 산다는 거고, 어쨌든 회사가 자사주를 샀는데 이걸 소각한다는 건 회사가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자사주를 팔아서 쓸 수 있는 거고, 이걸 EB 교환사채로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없애버린다는 거, 돈을 태운다는 얘기니까 웬만한 결단 가지고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주식이 계속 태워서 없어지는 과정, 그리고 2조 중에 1조는 뭐 5천억 그렇게 썼겠죠. 그러면 나머지 1조는 남아있죠. 이 1조는 BPS를 올려주는 상황입니다. 북밸류를 올려주는 상황이죠. 시가총액은 계속 줄어들고 BPS는 올라가고 배당 성향 올라가고, 애플과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실 투자하는 제조업이 아니죠. 애플이 직접 투자하진 않죠. 폭스콘이라든가 LG 이노텍이라든가 다른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합니다. 애플이 설비 투자를 할 필요 없습니다. 때문에 이 설비 투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계속 주식 매입 소각 배당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국내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분명 씨가 말리는 현상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게 뭐 5년 10년 뒤일 수도 있겠는데 화려한 휘달래를 분할 매수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고백까지 해주시네요. 네. 네. 메리츠 금융 지주를 매수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지주든 화재든 증권이든 상관이 없죠. 오히려 아비트리지를 생각하시면 네. 증권이 아마 0.16, 증권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 곱하기 0.16을 해서 이제 메리츠 금융 지주를 줄 텐데, 아마 0.16을 곱해보면 금융 지주보다 좀 낮게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싸게 산다는 거죠. 차익 거래죠. 그러니까 그 차익 거래는 뭐 디테일하게 이제 뭐 매매로 사면 되는데, 저는 뭐 단순히 뭐 언제 사야 되냐 이런 매매로 관점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해 드린 거고요. 일부 저는 리포트를 보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래도 금융업이니까 2조 벌더라도 PER 4배, 5배. 그러면 적정 시가총액 8조가 맞아. 기존의 그 금융업을 보면 그 관점이 맞죠. 그런데 계속해서 주식을 태워가고 배당을 늘려간다라면 우리가 바라보던 그 금융업의 밸류에이션을 줘야 될까? 우리나라가 지금 9에서 11배 PER을 받고 있죠. 혹자들은 그거 북한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지만, 북한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 기업이 벌어들인 실적을
환원을 못해서 대만보다 낮게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만이 시장 PER이 20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현상들이 계속 확대되고 다른 기업들도 확대된다라면 우리가 PER이 9배, 11배에 갇혀 있고 9배에 사서 11배에 팔자. 그리고 11배에 가면 갑론을박 12배 갈 수 있어. 이러한 시장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저는 토대를 마련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이슈가 이례적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의 결단인데요. 지배 구조도 조금 전에 화면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자회사들을 합병하겠다라는 겁니다. 더블 카운팅을 해소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내년도의 이익 전망을 가지고 어떻게 배당을 할지 규모를 예상했을 때 한 1조 원 규모를 배당, 소각, 자사주 매입으로 드리는 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의 움직임 잘 지켜보시죠.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십시오. 오늘 장 마감 잘하세요. 고맙습니다.